인사관리 자료. 높은 성과를 올리는 직무 설계 방법.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을 주제별로 모아 만든 책 가운데 하나인 하이 퍼포먼스 조직.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실행 중심의 조직 설계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인 대단하다. 로버트 시몬스. 왜 저는 로봇 침대라고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시몬스 교수입니다. 전략이 잘 실행되려면 전략을 실행할 조직과 직무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때 관리 범위, 책임 범위, 영향 범위, 지원 범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팀을 구성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어떤 책임과 권한을 줄지를 결정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엮은 책, 하이 퍼포먼스 조직,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실행 중심의 조직 설계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의 성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핵심 직무 설계. 훌륭한 전략이 어설픈 실행 탓으로 어긋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략의 실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잘못된 조직 설계가 실패의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핵심 직무가 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 직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신사업을 책임질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는데 지원 하나 없이 하라고 했다거나 책임질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거나 권한도 안 주고 책임만 잔뜩 짊어지게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시몬스 로봇 침대 교수는 이에 대해 행동중심 접근법을 제시하여 직무 설계를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결론은 기업이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원의 수요 공급의 균형은 모든 사업부 및 전체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 그럴듯 하긴 한데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면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직무 설계의 4가지 요소. 어떤 일이 높은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무엇이 결정할까? 어떤 일을 직접 맡아서 수행하는 조직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래의 4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둘째, 내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가? 셋째,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넷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은 4가지의 직무 기본 요소와 부합하는데 그 4가지는 바로 관리, 책임, 영향, 지원이다. 표에서 보이는 4가지 직무 요소별로 그 직무 또는 사업부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방식에 따라 그 각각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다. 관리자는 직무 설계의 범위를 조정하여 최적의 성과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관리 요소. 관리 범위란 관리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자원의 범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사람뿐 아니라 자산, 인프라도 포함된다. 관리자는 자원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각 핵심 직무와 사업부의 관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가치 제공 방식에 따라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할지 사업부 자율적으로 권한을 다 줄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다. 월마트를 예로 들어보면 월마트 전략의 핵심은 매장 운영에서 표준화를 달성하고 상품 구성, 마케팅,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힘이 강해지고 매장 관리자의 관리 범위는 매우 좁게 설정된다.
월마트의 매장 관리자는 매장 관리 측면에서는 권한이 거의 없지만 운영시간, 상품 배치, 가격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반면 상품 구성과 기타 핵심적 매장 운영 방식을 감독하는 본사 관리자의 관리 범위는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전략을 수립해서 따르기 때문에 관리 범위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 책임 요소. 책임 범위란 관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격차의 범위를 가리킨다. 가령 특정 비용만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의 성과를 개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 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나 사업부의 이익을 책임자는 관리자는 노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 범위가 포괄적이다. 기업은 직원에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직원들이 상세한 지시 사항을 따르기 원하는 기업은 좁은 지표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관리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 그런데 앞에서 본 관리 범위와 책임 범위는 별개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 범위는 관리자가 관리할 자원을 정의하는 것이고 책임 범위는 관리자가 달성할 성과를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 범위가 좁으면 책임 범위도 좁아야 하고 관리 범위가 넓으면 책임 범위도 넓어야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관리권은 주지 않으면서 성과 지표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조직이 의외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이건 왜 그럴까?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일부러 관리 범위보다 책임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관리자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경우이다. 즉, 좁은 관리를 하더라도 시선은 넓게 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관리자는 이 관리 범위와 책임 범위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창의성과 기업가적 행동을 독려할 수 있다. 목적 의식적으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책임 범위는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기업의 상층부에서는 넓고 하층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3. 영향 요소. 영향 범위란 일종의 그물망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이다. 사람들은 이 그물망을 던져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 영향 범위가 좁은 직원은 본인이 담당한 좁은 영역 외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영향 범위가 넓은 직원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 포괄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임원은 영향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부서별로 경계가 뚜렷이 그어진 조직에서 영향 범위를 넓히면 조직의 경직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임원은 관리자의 직무를 재설계함으로써 관리자의 영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첫째, 관리자를 다기능팀에 배치하거나 특정 업무를 할당하여 상관 두 사람에게 보고하도록 유도하여 관리자의 영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둘째, 목표 수준을 조정해서 관리자의 영향 범위를 조정하기도 한다. 도전적인 목표를 받은 사람은 쉬운 목표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회계 및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무의 영향 범위를 조정한다. 예를 들면 간접비를 여러 사업부에 할당할 경우 할당받는 사업부의 관리자는 간접비를 쓰는 다른 사업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직무가 복잡하고 다른 부서와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직무의 영향 범위는 넓어져야 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하는 임원들을 보면 대개 영향 범위가 넓다. P&G의 최고 경영자 래플리는 이런 말을 했다. 진정으로 힘이 있는 인물은 관리 범위보다 영향 범위가 훨씬 넓은 사람이다. 4. 지원 요소.
지원 범위란 직원들이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의 수준을 뜻한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원 범위가 폭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것과 조금 달리 지원 범위의 경우에는 관리자 혼자서 그 범위를 조정할 수는 없다. 대개 지원 범위는 사람들의 공동 책임 의식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 책임 의식은 기업의 문화와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고객 중심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공동 목표 의식이 생기게 하여 서로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고 집단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원 범위가 포괄적인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대체로 임원을 외부에서 데려오기보다는 내부 인재를 승진시키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넓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균형 유지. 우리는 앞에서 직무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중 관리 요소와 지원 요소, 이 2가지 직무 요소는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가지 직무 요소, 책임 요소와 영향 요소는 개인의 자원 수요량을 결정한다. 조직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직무 및 사업부의 자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리 범위 및 지원 범위는 책임 범위 및 영향 범위와 같아야 한다. 그림에서 첫 번째 선은 관리 범위와 지원 범위, 즉 자원의 공급량을 나타내고 두 번째 선은 책임 범위와 영향 범위, 즉 자원의 수요량을 보여준다. 이 2개의 선이 만나서 X자를 그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대략이나마 일치하고 직무 설계가 고성과를 내는데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자원 공급량, 관리 범위와 지원 범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충분하다면 전략 실행은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자원 공급량이 과도하다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낮은 경제적 성과를 기록한다. 이런 테스트는 조직 단위에 따라서 개별 직무, 부서 사업부, 심지어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다. 4. 직무 요소의 불균형 사례. 의료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 기업의 한 사업 본부는 급격한 속도로 경쟁 업체의 시장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영업팀 인력이 부족하고 신제품 개발이 미진했기 때문이었다. 또 여러 제품들을 한 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타부서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 또 다른 사업 본부에서는 지역 사무소의 관리자들이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 및 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핵심 직무와 전체 사업 본부에서 4가지 직무 요소의 범위를 올바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 1. 자원 위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서 전략 실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팀의 인력이 부족해 경쟁 업체를 견제하지 못한 관리 범위 협소의 문제,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해서 신제품을 시장에 신속히 출시하지 못한 지원 범위 협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원 위기는 임원들이 관리, 영향, 책임 요소에만 신경을 쓰고 지원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임원들이 그렇지요. 보통 회사에서는 관리 범위보다 책임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관리 범위보다 영향 범위를 넓게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협소하게 설정된 관리 범위의 한계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부 직원들은 지원 요청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게 된다. 이 관리 위기. 때로는 자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최적의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누릴 것은 많은데 책임은 지지 않는
월급쟁이로서는 참 행복한 케이스지만 회사는 비효율이겠지요. 한 통신회사의 경우 지역 사무소를 독립적인 사업부로 구성하였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업부 관리자들은 저마다 독립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자부심과 기업 사명에 대한 의지는 투철해졌다. 하지만 분권화된 상태에서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성과 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사업본부의 전략이 서로 엇갈려 중복과 낭비가 발생했고, 집중화된 경영 방식의 경쟁 업체들에게 뒤처지게 되었다. 3. 관료주의 위기. 전략 기획 및 자원 배분과 같은 핵심적 내부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강력한 핵심 집단이 지나치게 복잡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에는 관료주의 위기가 발생한다. 대체로 이런 때는 책임 범위와 영향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 반면 자원은 불충분하고 잘못된 곳에 배분된다. 또한 기업은 직원들의 회의로 많은 시간을 소모해 자원을 낭비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경쟁업체의 행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자원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민첩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다. 5. 시간 경과에 따른 범위 조정. 책에서는 198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IBM의 변화를 당시의 상황과 전략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1980년대 초 일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존 오펠은 관리 범위와 책임 범위를 축소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얘기이고, 그 후 존 에이커스는 사업부별로 관리 범위를 확대했지만 기존 회계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한계가 나타났고, 이후 1993년에 취임한 로 거스너와 그 후 샘 팔미사노에 이르러 높은 수준의 공급과 수요의 일치를 본 후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론을 IBM의 20년간의 흐름으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빼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6. 아슬아슬한 균형. 결론입니다. 대기업이 복잡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대개 모든 핵심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 자원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4가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조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4가지 직무 범위 가운데 어느 한 요소에서 비교적 사소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조직이 불균형으로 치닫게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불균형이 상쇄되겠지만 시장이 역동적이고 고객이 까다로울수록 4가지 직무 요소에 대해 조직의 성과 잠재력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과업이 된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